아니 이게 뭐요? 이거 사람 아니요? 사람이잖아요. 새벽 폭설이 쏟아지던 그날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산 깊은 산속이었어요. 한 가난한 신만이가 묘터에 버려진 관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7개의 노쇠못이 단단히 박힌 관 안쪽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를 긁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안에 갇힌 건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흰 수의를 입은 채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던 젊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누가 그녀를 그곳에 산채로 묻은 걸까요? 관 속의 여인과 무덤을 판 신만이, 두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디까지 뒤바뀌게 될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산 깊은 산골에 눈이 쏟아지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이제 막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34살 신만이 강호는 낡은 배낭을 메고 조용히 산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궁이 옆에서 잠들어 있던 78살 할머니 불레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이 또렷했어요. 불레는 강호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호야, 오늘은 가지 말거라.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한마디였습니다. 강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배낭 속에는 할머니가 드시는 약이 고작 3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은 보리밥 주먹밥 2덩이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곡괭이. 그게 강호가 가진 전부였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더 주무세요. 강호는 나지막이 속삭이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거세게 치고 있었어요. 그가 향한 곳은 태백산 북쪽 능선이었습니다. 3년 전에 큰 산사태가 난 뒤로 신만이들이 발길을 끄는 위험한 구간이었죠. 평소라면 강호도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 약값이 바닥난 지가 벌써 2주일째였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만 한번 다녀올게요. 강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을 향해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북쪽 능선은 산이 사람을 부르는 곳이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요. 눈길을 오른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호 앞에 늙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까치는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3번 울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강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할머니가 어릴 적에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거든요. 까치가 산에서 3번 울면 죽은 이가 부르는 소리다. 그땐 발을 돌려라. 강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저 옛날 얘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3시간 반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묘터였습니다. 이끼가 시퍼렇게 낀 비석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상석도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강호의 눈이 무언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흔적이었습니다. 고급 등산화 자국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어요. 이런 산속에 누가 여럿이 다녀간 거지. 강호는 숨을 죽이고 묘터 안쪽으로 한 발짝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졌어요. 눈에 거의 덮이지 않은 새까만 관 하나가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가져다 놓은 것처럼 깨끗했어요. 묘를 파고 묻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산속에 버려진 관이었어요.
관 옆에는 공업용 망치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관 측면에는 굳은 핏자국이 한 줄 길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긁는 소리. 관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호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가까이 대고 다시 들어봤죠.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손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였어요. 사람이다. 사람이 안에 있어. 강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을 봉한 노쇠 못이 7개나 박혀 있었어요. 서리가 얼어붙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강호는 곡괭이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굴죄로 잡히면 끝이다. 머릿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묻힌 관이라면 그가 뚜껑을 여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누가 돌보겠어요. 강호는 그 자리에서 3분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때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아까보다 훨씬 더 약해진 소리였어요. 마치 힘을 다 잃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강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살아있다. 지금 안 열면 저 사람 죽는다. 강호는 곡괭이를 다시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어요. 첫 번째 못을 뽑는데 꼬박 10분이 걸렸습니다. 서리가 너무 단단해서 힘을 줄 때마다 손바닥이 갈라졌어요. 피가 곡괭이 자루를 타고 뚝뚝 떨어졌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못은 7분, 세 번째 못부터는 서리가 녹기 시작해서 조금씩 빨라졌어요. 강호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영하의 날씨인데도 말이에요. 네 번째 못을 뽑고 있을 때 강호가 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에 계세요. 살아있어요? 대답해봐요. 대답은 없었어요. 긁는 소리도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강호의 손이 더 빨라졌어요. 제발 제발 살아있어요. 조금만요. 조금만 버텨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우는 듯 했습니다. 5번째 못, 그리고 6번째 못을 뽑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관 뚜껑 틈새로 무언가가 비집고 나왔습니다. 강호의 숨이 그 자리에서 멎었어요. 사람의 손톱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가느다란 손톱 하나가 관 틈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작은 실 한 가닥이 끼어 있었어요. 붉은색이 선명한 고급스러운 천 조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의 실이 아니었어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강호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지막 7번째 못에 곡괭이를 걸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당겼어요. 못이 삐걱 하고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관 뚜껑이 옆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강호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섰어요.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7, 8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여인이 새하얀 수의를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슴이 아주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정말 살아 있었어요. 여인의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펜던트에는 봅의 진자 한자 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이런 데에다가. 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장 데려가야 했어요. 이대로 두면 1시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여인을 감쌌어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속에 입은 저고리까지 벗어 덮어줬습니다. 자신은 얇은 내에 한 장만 남았죠. 눈보라 속에서 강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인을 지게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강호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강호는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고 여인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숨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버텨요. 산막까지만 가면 돼요. 우리 할머니가 계세요. 강호의 목소리는 거의 기도 같았습니다. 하산길 중간쯤이었어요. 저 아래 임도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천천히 후진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큰 나무에 가려서 시야가 막혔거든요. 그 차 안에 누군가가 관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왔다는 것도 강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산막이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지게 위의 여인이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강호는 깜짝 놀라 지게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조금만요. 정말 조금만요. 강호는 여인의 입에 자기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호는 입김을 세차게 불어넣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자 아주 희미하게 여인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눈보라가 그의 얼굴 위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지게를 짊어졌어요. 그리고 산막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처 모르는 사이 그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어요. 산막 문 앞에 도착한 강호는 발로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두 손에 여인이 실린 지게를 잡고 있어서 문을 열 손이 없었거든요. 쾅 하는 소리에 아궁이 옆에서 졸고 있던 불내 할머니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순간 공포가 가득했어요. 누구야? 도둑이야.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집을... 불내는 손에 부직갱이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새벽에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람은 그저 무서운 침입자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강호. 강호라고요. 부직갱이 내려놓으세요. 강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불내는 그제야 손자를 알아보고 부직갱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강호의 등에 짊어진 누군가를 보더니 할머니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습니다. 너 누구를 데려온 거야?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산 사람이에요. 아직은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강호는 여인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멍한 눈빛이었을 불내 할머니의 치매가 순식간에 거친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지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강호야, 가위 가져와. 이 옷 잘라야 해. 어디 다쳤는지 봐야지. 불내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호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모습은 거의 1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강호는 가위를 들고 와서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수의 자락을 살짝 잘라냈습니다. 여인의 몸에 남은 흔적들을 본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손목에는 굵은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주사를 놓은 자국이 있었어요. 강한 마취제를 맞은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배에는 누군가 발로 짓밟은 듯한 구둣발 자국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한 짓이 아니야. 불레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호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분노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살려야 했어요. 할머니, 이 관 보셨죠? 이게 어떤 관이에요? 보통 관이에요? 강호가 마당에서 들고 들어온 관 뚜껑 조각을 불레에게 보여줬어요. 불레는 그 나무 조각을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장례 지도사 시다바리를 10년 했다. 강호, 너 그거 알지? 이건 보통 관이 아니야. 오동나무 중에서도 강원도 영월에서 자란 오동나무야. 한 짝에 800만 원은 한다. 돈 많은 집안에서 주문 제작한 관이라 이 말이지. 강호의 등줄기에 또다시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이유로 죽인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큰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여인을 산 채로 묻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여인의 체온을 올리는 일이었어요. 여인은 자꾸 경련을 일으켰고 입술은 점점 더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벌떡 일어섰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저 뒤에 다녀올게요. 강호는 외투를 챙길 시간도 없이 산막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집 뒤의 작은 동굴이었어요. 그 안에는 강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산삼이었어요. 3년을 묵힌 귀한 산삼.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평생 아껴두었던 단 한 뿌리. 강호는 눈을 헤치고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얼어서 항아리 뚜껑이 열리지 않았어요. 강호는 망설이지 않고 입으로 뚜껑을 물었습니다. 이빨이 시리고 잇몸에서 피맛이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뚜껑이 빠지고 진한 산삼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요. 강호는 산삼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산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불레 할머니가 그 산삼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어요. 이건 너 아버지 산삼 아니가. 이걸 쓰겠다고? 써야 돼요. 안 쓰면 이 사람 죽어요. 불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산삼을 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옛날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강호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호야, 내가 옛날에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관에 산 사람을 넣어서 보낸 집안 말이야. 그것도 돈 많은 집안이었어. 며느리를 그렇게 보냈더라. 그 집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지. 불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강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금 누워있는 이 여인도 비슷한 일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여인이 그 순간 또 한 번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강호는 자기 체온으로라도 녹여보려고 여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인이 꼭 쥐고 있던 주먹이 풀리면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작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어요. 강호는 종이를 펴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 처방전이었어요. 환자 이름란에는 김무엇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본명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사흘 전 날짜였거든요. 사흘 전이면 이 사람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얘기네. 누가 사흘 사이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지. 강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단서였어요. 새벽 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불레 할머니가 여인의 손목을 짚어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맥박이 잡힌다. 됐다.
우리 세 식구 살았어. 살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산삼이 효과를 발휘한 거였습니다. 강호는 잠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여인이 입고 왔던 흰 수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수의 안감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상조회사 이름과 함께 주문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령자 이름란에 또 김무엇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과 같은 가짜 이름이었어요. 누군가 이 사람의 이름까지 지우려고 한 거야. 강호는 수의를 잘 접어서 항아리에 넣어 마당 한 구석에 묻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여인이 마침내 눈을 떴어요. 천장을 한참 바라보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호의 얼굴에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저씨, 여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호는 여인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사촌을 조심해요. 차에 약이. 여인의 말은 끊어지면서 흘러나왔습니다. 강호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촌? 누구의 사촌? 하지만 분명한 건 여인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정신을 잃기 직전 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이름은 거기까지였어요. 여인은 이름을 말하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호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어요. 이름이라도 알았다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불내 할머니가 그때 장롱 깊숙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펼친 적 없는 새하얀 이불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이불을 여인에게 정성스럽게 덮어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며느리 주려고 모셔둔 거야. 평생을 모셔뒀지. 근데 오늘 쓰는 게 맞다. 강호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이 여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여인의 이마에 올린 수건을 계속 갈아주며 옆을 지켰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3번 깊게 울었어요. 불내 할머니가 그 소리를 잠결에 듣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오고 있구나. 누가 오고 있어. 강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말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산막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사흘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여인은 깨어났다가 다시 기절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강호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쪽잠을 잘 뿐이었어요. 수염은 텁수룩하게 자라났고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불내 할머니도 정성껏 여인을 돌봤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서 한 숟갈씩 입에 떠넣어주고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여인을 돌보는 동안에는 할머니의 정신이 또렷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아이 살려야 한다. 이 아이 눈을 봤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불내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강호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가 드시는 약이 정말 마지막 한 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어쩔 수 없이 읍내로 내려가야 했어요. 여인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약을 안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약 사올게요. 2시간 안에 돌아올 테니까 절대로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누가 와도요.
알겠죠? 걱정 말고 다녀와라. 내가 70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누가 와도 안 열어준다. 강호는 여인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피고 산막을 나섰습니다. 읍내에 도착해서 약국에 들러 할머니 약을 산 뒤 그는 잠깐 단골 이발소에 들렀어요. 머리도 좀 다듬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었거든요. 이발소 의자에 앉자마자 이발사 아저씨가 강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호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누구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잠을 못 잤어요. 강호는 얼버무렸어요. 이발소 한쪽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 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태성그룹고 한정수 회장의 손녀이자 유일한 직계 상속자인 한유진 씨가 장례식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자진해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강호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그가 산막에 눕혀놓은 그 여인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이면 그 큰 회사 아닌가. 이발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강호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차 잔을 들지도 못했어요. 저 집안은 원래 좀 이상해요. 회장 아들도 10년 전쯤에 갑자기 죽었거든. 의문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묻혔지. 돈 많은 집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이발사가 가위질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던졌습니다. 강호의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의 관도, 고급 수의도, 흰 펜던트도 모두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머리를 다 다듬고 이발소를 나오는데 강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시장 상인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다녔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장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숨어들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양복 남자 2명이 강호가 평소에 자주 가던 국밥집까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강호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여자 본 적 있어요? 남자가 사진을 내밀며 물었어요. 국밥집 주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이런 손님 우리 가게 오신 적 없어요. 잘 좀 봐주세요. 정말 못 보셨어요? 안 봤다니까. 우리 동네에 저런 양장 차림 여자가 올 일이 있나? 국밥집 주인의 대답을 듣고 강호는 잠깐 안도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양복 남자가 명함 한 장을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포상금 두둑하게 드려요. 진짜 두둑하게요. 그 한마디에 강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포상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강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호는 시장에서 빠져나와 일부러 큰 길을 피하고 뒷길로 1시간을 빙 돌아서 산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뒤를 자꾸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들키면 우리 셋 다 끝이야. 강호는 속으로 그 말을 수십 번도 더 되뇌었어요. 산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인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불례 할머니가 떠먹여주는 죽을 한 숟갈씩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거였어요. 오셨어요. 강호 씨. 여인이 강호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호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무서웠거든요.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여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그 유서요. 제 글씨 아니에요. 사촌 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3년을 준비한 일이에요. 여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여인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한정수 회장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후계자로 키우려고 5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회사 일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촌 오빠는 20년 동안 자기가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3개월 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사촌 오빠 눈빛이 변했어요. 여인이 잠깐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빈소에서 사촌 오빠가 저한테 차를 한 잔 줬어요. 따뜻한 거 마시라고요. 조금 썼어요. 마시고 나서 30분 뒤부터 팔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눈은 떠 있는데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그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온몸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사촌 오빠 대학 동기가 지금 강원경찰청 간부예요. 신고하는 순간 제가 다시 사라져요. 이번엔 진짜로요. 강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강호는 헝겊에 싸두었던 그 7개의 노쇠못을 꺼내 여인 앞에 펼쳐놓았어요.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못 하나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 모양 저 알아요. 할아버지 서재 서랍에서 봤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와 불례가 동시에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유진아, 내 책상 서랍 열쇠는 너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서랍 안에 똑같은 못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자기를 노리는지요. 강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사건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닿아 있는지 분명해졌어요. 신고하면 죽어요. 이 사람 죽고 우리 할머니도 위험해져요. 그러면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강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산막에 숨기고 끝까지 지키기로요. 불례 할머니도 그 결심을 알아챈 듯 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인이 마지막으로 강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살려주신 분 이름은 알아야죠. 강호예요. 서강호. 여인이 강호의 이름을 작게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반드시요. 강호는 여인의 눈을 잠깐 마주쳤어요. 그 눈 속에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점점 기력을 되찾았어요. 처음엔 일어나 앉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산막 마당에 나선 날 아침이었어요. 태백산 자락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멀리 산봉우리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두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아침은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잠시 후 강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누비천으로 만들어진 낡은 옷이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우리 어머니 옷이에요. 30년 됐지만 아직 따뜻해요.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손수 누비신 거예요. 유진은 그 옷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만져봤어요. 강호의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누빈 흔적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주셔도 돼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주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강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옷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불례 할머니는 유진의 머리를 빗겨주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유진의 검고 긴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내리면서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례가 부르는 가락이 산막 안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 울컥하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이 노래 불러주셨어요. 어릴 때요. 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나, 우리 세 식구도 어릴 때 엄마를 잃었구나.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맑은 거였어. 불례는 빗질을 멈추고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러다가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도 이 정도 미색은 아니었다. 근데 너는 눈이 너무 맑아. 눈이 맑은 사람은 된장을 잘 담그는 법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같이 된장 담그자. 유진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요. 산막에 온 이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마당의 장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불례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항아리들이 마당에 줄지어 놓여 있었거든요. 유진은 항아리들을 하나씩 들어보고 안을 살피더니 순서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할머니, 안쪽에는 오래 묵힌 거 두고 바깥쪽에는 새 거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불례는 그런 유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호야, 저 아이 손길이 보통이 아니다. 저 손은 살림하는 손이 아니라 큰일하는 손이야. 강호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유진은 작은 일 하나에도 방법과 순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새벽에 산에서 캐온 곰치를 다듬었고 불례는 3년 묵힌 된장을 푸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아궁이 앞에 앉아서 불을 조절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장작을 하나씩 넣었어요. 불이 너무 세면 된장이 타고 너무 약하면 안 익어요. 적당한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불례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진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마치 학생처럼 진지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보글보글 끓는 곰치 된장국 한 그릇과 아궁이, 재에서 구운 군감자 3알. 그게 다였습니다. 유진은 군감자 하나를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유진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세상에,
저 태어나서 감자가 이렇게 단 건 처음이에요. 진짜로요. 우리 산에서 캔 거야. 산에서 자란 감자는 밭에서 자란 거랑 달라. 햇빛을 더 많이 받거든. 강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천천히 감자를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12살 이후로 누구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늘 바쁘셨고요. 저는 늘 혼자 식당에서 책을 보면서 먹었어요. 명절 때도요. 추석에도 설날에도요. 유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호와 불레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근데 식탁만큼은 늘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요. 강호도 자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산사태로 돌아가신 이야기, 어머니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병으로 따라가신 이야기, 17살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10만이 일을 시작한 이야기, 20대 때 2번이나 산삼을 떼인 이야기까지요. 유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들으면서 자꾸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호 씨도 정말 힘들게 사셨네요. 근데 강호 씨 눈빛은 맑아요. 그게 신기해요. 산에서 살면 그래요. 산이 사람을 맑게 만들거든요. 불레 할머니가 옆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강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아랫목에 눕혔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유진이 강호의 책상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강호가 10년 동안 산삼을 거래하면서 적어둔 장부였어요. 연필로 갈겨 쓴 글씨의 숫자들이 제각각이었고 단가 기준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강호 씨, 이 노트 제가 좀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너무 엉망이라 정리가 될까요? 유진은 그날 하루 종일 그 노트를 붙들고 있었어요. 연도별로 나누고 등급별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그리고 평균을 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유진이 강호에게 새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강호는 정리된 표를 보고 말을 잃었어요. 강호 씨, 지난 3년 동안 강호 씨가 도매상한테 평균 40%나 싸게 파셨어요. 시세보다 한참 아래 가격으로요. 네, 40%요? 진짜요? 네. 다음부터는 이 표대로 받으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강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일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강호는 유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유진 씨, 어떻게 이런 걸 하루 만에 다 하셨어요? 유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5년 동안 회사 일을 배웠어요. 재무도 배우고 회계도 배우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때가 되면 알릴 거라고 하시면서 비밀로 하셨거든요. 강호는 그제야 유진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평범한 재벌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길러낸 진짜 후계자였어요. 그날 저녁 불레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강호를 마당으로 불러냈어요. 강호야, 잘 들어라. 저 아가씨 평범한 애가 아니다. 눈이 너무 맑아서 무서울 정도야. 저런 애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야. 잘 지켜라. 자식 지키듯이. 네, 할머니. 잘 지킬게요. 다음 날 강호는 산삼을 말리는 건조장으로 유진을 데려갔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산삼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건 5년산이에요. 이건 7년산이고요. 뿌리 모양이 다르죠?
입자국수를 세면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유진은 강호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호는 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유진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강호 씨는 산에서는 교수님이세요. 진짜로요. 강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평생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궁이 앞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불례 할머니는 따뜻한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강호의 산삼장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강호는 곡괭이 날을 천천히 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정적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유진이 그 정적 속에서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강호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곡괭이 가는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불례 할머니는 졸면서도 그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평화는 잠깐이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리 서울에서는 무서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정말 짧았어요. 월요일 아침 9시 17분이었습니다. 강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한약재 도매상을 하는 박 사장이었어요. 강호와 15년 동안 거래한 사이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고 차가웠어요. 강호야, 미안하다. 당분간 거래 힘들겠다. 위에서 말이 나와서. 강호는 그 짧은 문자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위에서 말이 나왔다니. 도대체 누가 위에 있다는 건지. 강호는 바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거래를 못 하신다니요. 전화 너머에서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강호야, 나도 이유를 몰라. 그냥 위에서 너랑은 끊으라는 짓이야. 다른 도매상도 마찬가지일 거다.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잘못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요. 나도 그래서 이상하다. 일단 끊자. 미안하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강호는 휴대폰을 한참 동안 들고 서 있었습니다. 15년을 친형제처럼 지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번에 등을 돌렸어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번엔 불례 할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다니던 태백 요양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호 씨, 죄송한데요. 원장님이 바뀌셨어요. 새 원장님이 정원을 좀 조정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가 나오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불례 할머니가 그 센터를 다닌 게 벌써 3년이었거든요. 강호는 그날 오후에 직접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원장이 사흘 전에 바뀌어 있었어요. 새 원장은 강호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시설 알아보세요. 우리 센터는 더 못 받습니다. 강호는 따지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거대한 힘이 자기 주변을 올가매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요일 오후에는 농협에서 등기우편이 왔어요. 두꺼운 봉투를 열어보니 강호가 7년 전에 받은 영농자금 대출 3천만 원에 대한 조기 상환 공문이었습니다. 14일 안에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산막 부지를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12년 만기로 빌린 돈이잖아. 강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산막은 강호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곳을 잃으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강호가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이장 김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동생처럼 반갑게 맞아주던 이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장은 강호를 보고도 못 본 척 길을 돌아갔습니다. 형님, 김 이장님. 강호가 불렀지만 이장은 듣고도 못 들은 척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어요. 강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장이 강호를 외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거른 강호는 읍내 단골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배는 채워야 했거든요. 강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갈 떴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40대 남자가 강호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강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국밥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한 그릇 시켜도 될까요? 자리도 별로 없네요.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강호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국밥을 주문하더니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이 여자분 본 적 있으세요? 제 여동생인데요. 집을 나갔어요. 아파서 약을 못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강호는 사진을 내려다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유진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요. 뉴스에서 봤던 그 사촌 오빠, 한재혁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려온 거였어요. 강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강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표정을 숨겼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디요. 이런 산골에 저런 양장 차림 여자가 올 일이 있겠어요? 강호는 일부러 시골 사람처럼 말했어요. 한재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호의 흙 묻은 손과 까맣게 낀 손톱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10만이시죠? 산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혹시 산속에서 못 보셨나 해서요. 산이 넓어요. 저도 다 못 봐요. 강호는 짧게 답하고 다시 국밥을 떠먹었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한재혁은 잠시 강호를 관찰하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혹시라도 보시면 연락 주세요. 현상금 5천만 원 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 번호예요. 5천만 원. 강호의 목구멍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어요. 강호 같은 신만이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만지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강호는 명함을 못 본 척했어요. 한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서 강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참, 국밥값은 제가 낼게요. 산에서 고생하시는데. 아니에요. 됐습니다. 제 거는 제가 내요. 강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재혁이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강호의 등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모를 때 연락 주세요.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재혁이 식당을 나갔어요. 강호는 그제야 숨을 토해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국밥 국물이 숟가락에서 자꾸 흘러내렸어요. 식당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강호 씨, 어디 아파? 얼굴이 새파래. 체했나 봐요. 갑자기 강호는 얼버무리고 식당을 나섰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한재혁이 검은색 큰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 뒷좌석에 앉은 한재혁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손짓으로 마을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리가 핑 돌았어요. 한재혁은 이미 유진이 이 마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막으로 돌아온 강호는 유진에게 한재혁의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왔었군요. 직접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사촌 오빠가 직접 내려왔다는 건 제가 이 마을에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하만 보내던 사람이 직접 움직였어요. 이제 시간이 정말 없어요. 강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강호가 산막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 흰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쌀 5kg과 계란 한 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지 안쪽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강호야, 힘내라. 내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 잊은 적 없다. 이름은 쓰지 않겠다. 강호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가 이걸 놓고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강호를 조용히 응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이 강호 뒤에서 그 메모를 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강호 씨 주변엔 좋은 사람이 있네요. 진짜 좋은 사람이요.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구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요. 강호는 메모지를 가슴 주머니에 고이 넣었어요. 어두운 일들 사이에 작은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일은 계속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강호가 평소에 산행할 때 쓰던 등산로 입구에 못 보던 CCTV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림이었어요. 누가 달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는 산막 근처 언덕에서 윙윙거리는 드론 소리가 들렸어요. 강호가 뛰쳐나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눈 위에 드론이 잠깐 착륙했던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같은 날 저녁 강호의 친구인 읍내 철물점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호야, 오늘 웬 남자가 와서 자물쇠 잘 따는 열쇠공 소개해 달라더라. 내 집 주소 들먹이면서 말이야. 이상해서 전화한다. 강호는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자기 주변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포위된 거였습니다. 거래처도, 요양원도, 대출도, 이장도, 산길 감시도, 누군가 강호를 세상에서 지우려고 작정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사촌 오빠가 항상 쓰는 방식이에요. 먼저 주변 사람을 다 떼어놓고요. 그 다음에 직접 와요. 유진이 침착하게 분석했습니다.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불례 할머니가 그날 저녁 정신이 또렷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건 전쟁이야. 전쟁은 준비한 쪽이 이긴다. 너희는 지금부터 준비해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강호는 할머니의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날 밤 강호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도망가면 안 되지요? 이 사람 버리면 안 되지요? 별은 대답이 없었지만 강호의 가슴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호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유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강호의 책상에서 묵은 산삼도표 50장을 꺼내놓고는 그 뒷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앞면에는 강호가 그려놓은 산삼 그림과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저 10만이의 장부로만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강호 씨, 이 종이 뒷면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그런데 뭘 쓰시려고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다 꺼내놓으려고요. 시간이 없어요. 유진은 등잔 불빛 아래에서 한자 한자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종이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사촌 오빠가 홍콩으로 돈을 빼돌리던 날, 저는 할아버지 서재에서 그 서류를 딱 한 번 봤어요. 회사 이름은 오리온이었어요. 별자리 이름이라 기억에 남았어요. 유진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어디서 누가 얼마를 언제 옮겼는지 그것만 이야기처럼 풀어 적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 날 밤이었어요. 유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촌 오빠의 비서 김 실장이 매달 한 번씩 홍콩에 갔어요. 매번 가방 하나를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 녀석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아느냐? 제가 돈이오라고 답했더니 할아버지가 맞다, 우리 회사 돈이다라고 하셨어요. 강호가 옆에서 그 글을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진 씨,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3년 전 일을요. 할아버지께서 5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백지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서류를 한번 보면 날짜와 금액까지 다 외워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더러 살아있는 금고라고 하셨어요. 강호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유진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두렵고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 큰 내용이 적혔어요. 사촌 오빠가 만든 유령 회사가 3개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빈껍데기 회사요. 홍콩에 하나, 싱가포르에 하나, 영국에 하나. 이 3곳을 돈이 돌고 돌아 결국 사촌 오빠 개인 돈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여러 시내를 타고 돌다가 결국 한 저수지로 모이는 것처럼요. 넷째 날에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적혔습니다. 2023년 9월에 사촌 오빠가 중국 건설사한테 뒷돈을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90억 원이요. 그 돈이 스위스 비밀 금고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이걸 알게 되시고 경영권을 저한테 넘기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불례 할머니가 그날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다가 유진의 등잔 불빛을 보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노트를 슬쩍 들여다본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저승사자가 들고 다니는 장부 같네. 이 장부 때문에 내가 그 관에 갇힌 거 아니냐? 네. 할머니. 맞아요. 불례는 노트를 한참 동안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장롱 밑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이 노트 이리 줘봐. 내가 숨겨주마. 불례는 장롱 밑에 50년 된 낡은 장판을 한꺼풀 들어 올렸어요.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산 불례만 아는 비밀 공간이었어요. 여긴 내 남편도 모르고 죽었다. 70년을 산 여자의 비밀 창고지. 여기 두면 누구도 못 찾아. 불례는 노트를 그 공간에 정성스럽게 넣고 다시 장판을 덮었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의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중요한 거 몇 장은 된장독 안에 넣어두자. 방수 비닐에 잘 싸서 말이야. 된장독 뚜껑 열어볼 도둑은 세상에 없거든. 유진과 강호는 불례의 지혜에 놀랐어요. 치매에 걸렸어도 70년 살림 솜씨는 그대로였습니다. 강호는 낮마다 산을 오르며 다른 일을 했어요. 산막 둘레에 옛날 할아버지가 알려준 방식으로 덫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